네, 5월 9일 장미 대선에는 누가 나서게 될까요? 아직은 안개 속으로 보이는데요. 유용화 YTN 객원 해설위원 또 박태우 고려대 교수와 전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앞서서 전해드렸는데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오늘 6번째 경선을 치르고 있습니다. 자, 이전까지 안철수 전 대표가 압승을 거두었는데 네. 오늘 결과 전망해 본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도 뭐 장충체육관이라든가 서울하고 인천이죠, 오늘이요. 그래서 네. 많은 그 사람들이 가서 투표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실제로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오늘 안철수 후보가 지금 계속해서 호남에서 뭐 60% 이상, 특히 70% 이상까지 최근 이제 쫓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각 네. 지역에서. 근데 네. 이런 부분들이 유지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50% 이상을 넘는 것이 아니라 진짜 70% 이상으로 경기 지역처럼 만약에 서울에서 70% 이상으로 이번에 오늘 당선된다 그러면은 네. 안철수의 바람이 불고 있다. 뭐 서울과 수도권까지 이렇게 우리가 네.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그 점이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 포인트는 이제 지금 13만 8천 경기도까지의 그 누적 투표자 수가 13만 8천 정도 됩니다. 국민의당이. 그래서 이제 오늘 서울, 인천 그리고 4월 4일 충청까지 네. 한 20만을 돌파하느냐. 이제 중요한 사실이죠. 그럼 많은 국민의당의 투표는 좀 다른 것이 전화나 IRS가 아니라 직접 현장에 가야 됩니다. 네. 특히 투표소가 많지가 않아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 구마다 하나밖에 안 되거든요. 상당히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20만을 돌파한다 그러면은 지금 국민의당의 지지율이 지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국민의당 지지가 많이 회복된다. 이런 측면을 특히 바닥 민심들이 강하게 작용한다. 네. 이런 측면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경선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경선 방식이 달라요. 자발적으로 직접 가서 투표에 참여를 해야 되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안철수 전 대표가 압승을 거두고 있다. 여기에서 좀 의미를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지금 예비 후보죠. 아직 후보는 공식으로 안 되셨으니까 네. 그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국민의당 후보가 안철수가 될 수가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갖고 당원들이 거의 뭐 투표장에 오는 것 같아요. 당원들 플러스 이제 일반 국민들. 제가 보기에는 중도층 후보들 같아요. 중도층. 안철수 씨를 좀 대통령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염원을 가진 중도층 후보들이 투표장에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투표장이 많지도 않은데도 휴일인데도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오늘도 보니까 수도권이 당원 숫자를 넘어서 지금 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까지 5차례 실시된 그런 경선에서는 안철수 씨가 5연승을 했잖아요. 그래서 네. 보면 세 분 그 득표율을 비교해 보면 안철수 씨가 어제까지는 68.23%, 손학규 씨가 22.16, 박주선 씨가 9.62 이래가지고 네. 거의 뭐 안철수 씨가 과반을 넘고 수도권에 바람을 이어오고 있다 이렇게 지금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보수당 후보들이 아주 지리멸멸하고 보수당의 그 지지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어떤 안철수 씨를 좋아하는 그런 중도 후보들이 중도 유권자들이 안철수 씨를 한번 문재인 씨 대항마로 키워보겠다 이런 큰 열망이 있는 것 같아요. 당원들을 중심으로.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지막 경선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의당의 이 경선 상황이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 그것이 이제 내일 열리는 민주당의 경선에 네. 저는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래서 저는 이제 내일 열리는 경선에 이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과연 어느 정도의 퍼센트를 얻느냐. 그건 이제 중요한 사실입니다. 네. 문재인 대세론이 유지되느냐 아니면 좀 축소되느냐 이런 측면을 이제 내일 문재인 후보의 득표율에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안철수 후보가 계속 이렇게 치고 올라가게 되면 사실상 어느 정도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특히 현재의 뭐 그 보수층의 유력 여권 주자가 없기 때문에 이런 반문재인 정서가 그럼 안철수 후보한테 오는 것이 아니냐. 특히 이제 물론 민주당 경선 결과가 어떻게 될지 뭐 끝나봐야 알겠습니다. 만약에 안희정 후보가 낙마한다 그러면 떨어진다 그러면은 안희정이 갖고 있는 14%, 12% 부분이 상당수가 예를 들면 안철수한테 오지 않겠느냐 이러한 해석들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안철수의 바람이 결국은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은 또 상대적으로 지금 질문 주신 대로 문재인의 바람이 대세론이 꺾이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서로 간에 상호관계가 있는 것이죠. 정치는 항상 상대적이니까. 네. 그런 측면들의 하나의 중요한 변수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안철수 후보가 지금 이제 뭐 상당히 지난 금요일 갤럽 조사에서 19%까지 치고 올라갔습니다만 네네. 두 가지 점들이 보완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얼마가 오느냐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이 중도 세력 보수 세력이라 그랬는데 중도 개혁 세력 특히 안철수 후보가 강조하고 있는 합리적 개혁 세력이 과연 제대로 지지하고 있느냐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안철수 후보는 보수층의 후보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한 어떤 개혁적 이미지 왜 그러냐 하면 현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됐고 특히 촛불 정국이라는 측면, 촛불의 어떤 변혁적 성격들이 아직도 잔존하고 있고 실제로 문재인 후보가 얘기하는 적폐청산이라는 문제가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그런 면들을 얼마나 가져오느냐라는 측면이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호남의 선택입니다. 네. 아직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호남의 여론조사 지표로 봤을 때는 문재인이 안철수보다 앞서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만약에 근데 안철수가 국민의당이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정당인데 거기에 대표 주자인 안철수가 호남에서 상당한 표를 갖고 오지 못한다. 네. 그러면 대선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점이 또 추가될 수 있는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안희정 충남지사의 지지세가 지금 안철수 전 대표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뭐 연결선상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내일 이제 마지막 경선에서 안희정 지사 그리고 이재명 시장의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투표에 소극적으로 바뀔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이미 문재인 바람이 불고 있고 또 이미 아시다시피 세 번 치른 그런 경선에서 59%를 문재인 후보가 가져왔어요. 수도권도 뭐 큰 차이가 없으려는 것이 분석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안희정 씨나 이재명 씨가 과연 얼마나 많은 내일 표를 가져올까 이런 퀘스천 마크가 있는데 아무튼 내일 45%만 땡겨온다면 문재인 후보가 일단 결선 투표 없이 그냥 후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 지금 꺾이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분석이 있고 아까 네. 우리 평론가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안철수 후보하고 문재인 후보의 가장 그 중요한 공략 대상은 중도와 호남입니다. 네. 거기서 겹치고 있어요. 겹치고 있는데 이제 중도 중에서도 안철수 후보는 반기문 씨가 낙마하면서 안희정치로 옮겨갔던 충청도 중심의 중도가 일정 부분 안철수 씨한테 지금 옮겨가고 있다. 왜냐하면 네. 안희정 씨가 대통령 후보가 된다는 그런 가능성이 적어지면서 안철수 씨한테 많이 옮겨가고 있다. 이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지난 금요일 갤럽 조사에서 19%까지 치고 올라오는 그런 좀 이변이 있는데 이제 안철수 씨가 앞으로 지지율을 좀 끌어올려서 문재인 후보하고 정말로 좀 막상막하 대결을 하려면은 이제 이러한 그 중도층도 넘어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문재인 씨가 안고 있는 아픈 점들 네. 그리고 반문재인 정서가 많잖아요 지금 이런 걸 과연 어떻게 조직화해가지고 여론몰이를 하느냐 이것이 큰 숙제인데 네. 후보가 된다면 전략이 있겠죠. 아직까지는 후보가 되는 데만 지금 전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일 이제 민주당 경선이 이제 어떤 결과를 나올지 저는 이제 내일 결과가 이제 문재인 후보가 1위를 차지할 가능성은 상당히 일반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는 몇 퍼센트를 하냐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45% 이상만 문재인 후보가 가져가면 문재인 후보가 당선된다는 것이 지금의 분석인데 그 정도 이상을 할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네. 만약에 문재인 후보가 60% 이상을 한다. 그럼 문재인 대세는 이어지는 겁니다. 근데 60% 이하로 해서 뭐 50% 내외, 55% 이러면 좀 문재인 대세론이 꺾인 거 아니냐 이러한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내일 선거가 끝난 다음에 이제 안희정과 이재명 만약에 문재인 후보가 당선된다면 가정입니다만 그러면 안희정과 이재명 후보가 진짜 진심으로 지지선을 할 것이라는 측면이 중요합니다. 경선 과정에서 상당히 비틀어져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비틀어져 있고 비주류들이 사실상 민주당의 비주류 세력들이 지금 안희정 캠프와 이재명 후보 캠프에 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로 하느냐라는 문제.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안희정한테 가 있던 표들이 득표가 문재인한테 얼마나 오느냐. 그것이 조금 오면 조금 올수록 상당히 불리한 측면이 있단 말이죠. 네. 물론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그 떨어진 뭐 하여튼 3명 중에 1명이 되겠습니다만은 떨어진 두 사람의 후보가 과연 지지선을 얼마나 해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표, 네. 지지 기반에게 호소를 하느냐. 우리는 도와줘야 된다. 같은 당이니까. 만약 그런 게 없다 그러면은 일반적 예상으로 뭐 안철수 후보한테 갈 수도 있고 홍준표 후보한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투표장에 안 갈 수도 있고 네.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또 두 가지 변수, 두 번째 변수로 저는 작용할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선거인단 구성이 시기가 좀 다르더라고요. 1차 선거인단과 2차 선거인단이 구성된 시기가 다른데 2차 선거인단은 전 대통령의 탄핵 뒤에 구성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도권 경선에 일괄적으로 참여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영향이 있을까요? 그럼요. 영향이 많죠. 대통령이 탄핵 되기 전하고 되기 후는 상당한 분위기가 차이가 있습니다. 탄핵이 된다 하면은 아마 많은 국민들이나 야당을 지지하는 야당층의 그 유권자들은 아 이건 정권 교체가 되겠구나 하는 그런 확신을 많이 갖게 됐죠. 탄핵 네. 이후에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층이 있고 이거를 확실히 정권 교체로 연결해야 되겠다는 그런 흐름 속에서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좀 저는 투표율도 좀 높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이런 영향이 좀 내일 결과에 어떤 식으로 미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성 문제가 저는 그 야권에게 유리하면 유리했지 그 불리한 상황으로 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으로 인해서 보수층이 위기감을 더 가질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위기감을 해결하고 또 위기감을 대안으로 표시하고 그것을 선거에서 표로 나타낼 수 있는 후보가 네. 마땅치가 지금 않아요. 그 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물론 이제 친박의 세력이나 충성스러운 친박 정치인 세력들이 약화되는 건 분명한데 네. 반대 측면으로 이제 보수, 야 이러다 우리가 보수가 완전 괴멸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들이 강하기 때문에 위기감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것이 직결될 수 있는 정치 세력과 정치인이 사실상 지금 별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역풍이라든가 이것이 뭐 재결집한다든가 이런 것은 크게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네. 이제 네. 지금은 아직 뭐 지금 본격적인 게임이 시작이 안 되고 후보 등록이 마감되는 4월 16, 17일부터 이제 본격적인 게임이 되는데 결국은 우리나라 유권자 지형을 좀 이념적으로 분석해 보면 보수 30, 중도 40, 진보 30 정도로 보잖아요. 뭐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후보들이 결정이 되고 이제 검증 정국에 들어가고 여러 가지 사안을 가지고 뭐 토론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보수층은 어느 정도 좀 결집이 될 겁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보수층이 지리멸멸하고 탄핵 정국에서 흐트러지는 상태로 갈 수는 없고요. 네. 지금 보수층에서도 그거를 모으려고 애들 쓰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모을 거다. 근데 그 어느 정도라는 것이 문재인 대세론을 타파할 정도의 힘은 되겠느냐 이거는 이제 그때 가봐야 되는데 네. 지금으로서는 뭐 유승민 후보하고 홍준표 후보가 합해지지 않는다면 그것도 더 어려운 거죠. 네. 그래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실 때 민주당의 마지막 경선에 지금 2차 선거인단이 참여를 하게 될 텐데 그 2차 선거인단은 탄핵 뒤에 모집이 됐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이고 결집력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선거 결과에 문재인 대세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런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2차 선거인단 부분들은 뭐 상대 캠프의 비난이었습니다만은 뭐 무더기로 등록시켰다, 뭐 데리고 와서 그냥 등록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직표로 될 수 있다. 뭐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일반 선거인단이 아니고 이게 당원이라든가 적극적 지지자들이 아니고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네,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예. 그 사람들이 하게 되면은 예를 들면 조직력이 강한 문재인 후보보다 조직력이 약한 특히 안희정 후보한테 유리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측면들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뭐냐면 이거는 경선 결과에 대한 후유증과 자국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요. 네. 두 번째 말씀드린 예를 들면 자발적으로 등록한 사람들이 만약에 투표율이 높다 그러면은 그것은 문재인 후보보다는 안희정 후보한테 많이 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의 조그마한 변수들이 있는데 그리고 이런 것들이 모여서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과연 민주당 경선의 결과 과연 문재인 후보가 예를 들면 60% 이상으로 계속해서 유지하느냐 네. 아니면은 60%가 꺾여서 50%에서 승리하느냐. 물론 45% 이하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럼 뭐 결선 투표를 다시 하는 겁니다. 그런 점들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관전 포인트로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지금 문재인 전 대표가 물론 다른 후보들의 그 득표율도 관심입니다만은 문재인 전 대표가 몇 퍼센트를 득표하느냐 이 부분이 또 관심인 이유는 결선 투표로 가느냐 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일 텐데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전 대표 아들의 취업 특혜 의혹이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제2의 정유라 사건이다 이렇게 뭐 비판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상당히 영향이 있을 것이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제2의 정우라 사태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걸 보면은 네. 저는 적은 선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도 과거의 프레임으로 보면 말이죠. 과거 역대 대통령들, 지휘 친인척들 비리, 아들들 비리 이런 거를 과거에는 그렇게 뭐 탄핵까지는 안 가지고 하더라도 그냥 넘어갈 수 있었는데 네. 미래의 프레임, 지금 현재의 그 잣대, 조독적인 잣대로 보고 시대가 바뀌고 있는 이런 정치권의 잣대로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겁니다. 그러나 이 취업 문제도 과거의 잣대로 본다면 문재인 후보가 이야기하듯이 그거 뭐 그만 얘기하자 이럴 수 있지만은 지금 현재의 프레임으로 보면은 정유라 씨가 입학 특혜 받은 거하고 아들이 특혜 취직한 거하고 뭐가 차이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도 충분한 검증할 만한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공세를 하고 있는 것이고 네. 더욱더 이제 거기서 뛰쳐나온 국민의당의 박지원 대표라든지 주승용 원내대표가 이거는 제2 정유라 사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걸 보면은 사안이 적지가 않습니다. 앞으로는 반칙을 한다든지 정말 우리 국민들이 정서와 반하는 특혜라든지 뭐 재벌도 그래서 지금 혼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과거의 잣대로 보면 이것이 문제가 안 될 수 있지만 지금 현재나 미래는 이런 것들이 혹독하게 검증을 받으면서 아주 조그맣게 생각되는 것이 의외로 커질 수가 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지금 모르겠어요. 뭐 과거의 잣대로 보면 그거 좀 심부름 좀 하다가 그럴 수 있다 생각하다 지금 감옥까지 가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적은 사안은 아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앞으로 확실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런 이 말씀을 이해를 문재인 하겠습니다. 후보의 아들 예. 특혜 의혹 문제, 한국 고용정보원이죠. 이것이 아뜨거라고 나오는 거는 왜 그러냐 하면요. 과거 이해창 후보가 대세로 나가다가 이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이 상당히 굉장한 결정적이고 중요한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았습니까? 네. 과거 대선에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른 당에서 이제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이 문제는 좀 정확히 볼 필요가 있는 것이 2006년도의 얘기입니다. 2006년도에 있었고 그 당시에 노동부 감사도 있었고요. 실제로 그래서 노동부 감사에서 물론 이제 참여정부 시절이지만 문제가 없다라고 결론이 났었다라고 하는 것이 문재인 후보 캠프 측의 주장입니다. 현재. 네. 그러나 이제 미심적인 건 남아요. 뭐냐면 왜 일반적으로 채용 공고를 할 때는 15일 전에 해야 되는 것이 내부 규칙인데 왜 6일 전에 했느냐? 그것은 네. 당시에 참여정부의 실세인 문재인 후보의 아들을 특혜해서 채용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이 문제가 아직도 확실하게 해결이 안 났다. 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다른 당에서 공격하고 들어갔는데요. 아마 문재인 후보가 뭐 예상대로 당선이 된다 그러면은 민주당 대표 주자가 된다 그러면은 이 문제는 더욱더 치열한 정치 공방으로 갈 것은 분명할 것 같아요. 네, 검증 과정이 이제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자, 지금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에는 자유한국당의 후보로 선출이 됐습니다. 지금 기죽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지금 보수 결집하려고 애쓰는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후보가 됐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뭐 유승민 지금 후보하고 기싸움 하고 있는데 네. 결국은 뭐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가능성이 없으면은 항상 변형을 꾀합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바른정당이 저 상태로 가가지고 어떤 표를 얻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번에 저는 본선이 가기 전에 합해지리라고 보는데 그 대신 이제 지분 문제를 가지고 조금 복잡한 싸움이 있을 겁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제가 한국 정치 지형을 분석했습니다만은 30%의 그런 견고한 보수층은 어느 정도 유승민 후보하고 홍준표 후보가 확실하게 좋은 명분을 가지고 다시 후보 단일화를 한다면은 어느 정도 끌고 갈 것이다. 그것이 네. 저희 생각. 그러나 그 시점은 이제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4월 중순 이후가 될 것이다. 저는 물론 뭐 박근혜 대통령으로 인해서 흐트러진 민심, 보수의 그런 결격사 이런 것들이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지만은 그래도 보수는 또 박근혜 대통령은 과거의 이슈고 이제 그분은 이제 과거의 인물입니다. 대한민국 보수는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 새로운 이제 비전을 가지고 이야기해서 또 그 보수는 뭉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위원님 어떻게 홍준표 보세요? 후보가 이제 당선 경선에서 이긴 다음에 네. 같이 참여했던 사람들을 식사하면서 김진태 의원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앞에 말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좀 네. 막말이라서 태극기 알아서 잘 맡아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김진태 의원이 약속만 지키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랬단 말이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한국당에서 홍준표 후보가 친박의 정치 세력, 지지 세력을 버릴 수 없다라는 거죠. 같이 끌고 나가겠다라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나 이것은 현재의 어떤 국민 정서하고 상당히 유리된 측면이 강하지 않습니까?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돼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의 중요한 흐름을 전 다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마 회동했다가 다시 연기된 걸로 알고 있는데 홍석현 그리고 정원찬, 김종인 이 세 사람이 움직이는 모습도 잘 봐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이 세 사람들은 결국은 이제 그 친박 어떤 정치 세력 외에 다르한 보수 정치 세력들을
보수 세력들을 좀 다시 끌어모으려고 하는 움직임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세력이 이제 결국은 바른정당의 세력과 함께해서 그 다음에 어떤 후보 단일화 연대라든가 이런 뭐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보수층의 지금 흐름 중에서 정치적 흐름 중에서 홍석현, 김종인, 정운찬의 움직임들 네. 이런 부분들이 하나로 갈 것이냐, 진짜 통합 후보라든가 통합 정부 구성으로 추진을 갈 것이냐 이런 부분도 중요한 또 변수로 떠오를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은 좀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김종인 전 대표가 대선 출마 선언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본인이 나서겠다 만약 이렇게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뭔가 전략적인 구상이 있는 것 같은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본인이 출마 선언을 하면은 조금 더 선명하게 또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운찬 씨도 지금 출마 선언을 한 하나의 주자고 본인도 주자가 되고 홍석현 회장도 미국에서 아무튼 그런 의사를 표시했잖아요. 그래서 중도 지형을 좀 확실하게 묶어내는 역할을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런 의지 표현이고 제가 보기에는 뭐 여러 후보들 중에서도 안철수 씨하고 가장 많은 공감대가 있는 그런 그룹인 것 같아요. 물론 네. 뭐 유승민의 바른정당도 어느 정도 중도 지형으로 그런 발빠른 영역 확장을 하겠지만은 네. 그러나 이제 안철수 씨하고 대화가 가장 잘 되는 그런 그룹이 될 것이다. 네. 왜냐하면 TK 지역의 그런 보수 정서를 유승민 씨가 쉽게 거부할 수 없습니다. 내년 선거도 있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5월 9일 장미 대선 결론적으로 누가 후보가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